와, 멋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왕이 아꼈던 말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명확지 않아요. 저기도 저기 지은 거. 예, 제일 작은 거. 요건 저 아들 예, 양쪽 두 아들. 아들의 큰 아들, 무덤. 작은 아들. 이거는 저긴가 봐요. 그러면 이거 전이었을 거. 이전. 이게 지금 몇년 전 사진이거든. 그래요. 아니 근데 고향 왕이 그리고 2, 3년 전에 왔을 땐 이 모습이었어요. 고향 오늘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아니 전문가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라고 저를 그쪽에 갔다가 밀어넣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냥 길 안내만 하면 된다고 그러셔서 부담 없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원래 이제 전문가들 앞에서는 사실 말을 더 짧게 하라고 그래요. 더 짧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박사님의 버금가는 위원님, 전문 위원님 계신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저도 여기서 많이 듣고 배우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공양 가서 보고만 왔는데요. 이제 삼척에 있는 공양 왕릉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삼척에 왜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 왕릉이 있을까? 이제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34대 고려 마지막 공양왕은 사실 그 태조 이성계 일파에 의해서 그 당시 집권 세력에 의해서 자신의 고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그 멸망과 더불어 자기의 목숨도 이제 다할 거라는 걸 예견을 했겠죠. 그래서 왕위에 추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사코 거부를 하다가 정말 강제적으로 앉혀졌습니다. 강제적으로 고려 마지막 왕으로 앉혀져 있다가 제2 이제 4년여 만에 왕위에서 조선이 건국됨에 따라 왕위에서 물러나고 처음에는 원주로 유배를 갔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한 대략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간성으로 다시 옮겨졌을 때 이 공양왕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이제 동네 현령과 또 영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공양왕과 그 친속들의 명운을 장님 점장이에게 점을 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서 조정에서는 이제 그 신하들이 그 전서부터도 이 공양왕을 없애야 한다 했지만 기록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가 마다했다고 그래요. 그랬던 것을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다시 삼척으로 유배를 시켰어요. 그랬다가 여기 삼척에 오신 지는 한 달 만에 여기서 교사를 당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교지를 내리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는 신민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바로 천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당신과 당신 일족들을 편하게 거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운을 영모를 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신하들이 빗발치듯 상소를 올리고 하다 보니 자신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따르는 것이니 그리 알기 바란다 라는 이제 교지를 내리고 여기서 공양왕과 두 아들을 교사를 시키는데 그 교살이라는 게 이제 그 지금처럼 뭐 목매다는 그런 교수형이 아니고요. 그 교수님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그 끈을 양쪽에서 잡고 꼬듯이 빨래 비틀듯이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꼬아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게 교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여기서 교사를 당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궁촌 그 바닷가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요 거기가 산해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 아래쪽에 보면 공양왕이 그 두 아들과 함께 유배 생활을 했던 마을이 있고 이게 이제 뒷산 쪽이었어요. 이쪽 뒷산 쪽에 올라와서 여기서 교사를 당해서 이 곡의 이름이 사리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려지고 간 시신을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냥 둘 수 없어서 이제 묻어주려고 이제 무덤을 만들어 주려고 시신을 옮기는데 아까 가셨던 그 장소쯤 갔더니 거기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삼척에 공양왕릉이 있게 됐는데 이 공양왕릉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들이요. 어떤 이제 어부가 이게 물고기는 잘 안 잡히고 또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서 보니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공양왕 그래도 고려의 멸망한 마지막 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묘에 풀도 많고 이러니까 묘에 이제 그 묘에 풀을 다 베어주고 그다음에 술 한 잔 올리고 떡 한 조각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닷가에 일을 하러 그물을 치러 가서 쳐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 사람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 풀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이러이러했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특별히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은 묘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풀을 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묘가 이어져 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양왕은 이제 여기서 좀 한많은 세월을 마감을 했지만 이 지역 백성들, 지역민들에게는 애틋한 그런 존재로서 지금까지도요. 이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공양왕릉에 와서 먼저 제를 올리고 난 다음에 성황당 제사를 드릴 만큼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는 자기 그 초등학교 때 막 60년대 후반이라든가 이럴 때도 학교에서 이제 여기 그 공양왕릉 제사는 지금 이제 여기 삼척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음력으로 4월 17일 날 여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음력으로 4월 17일 날 제를 지내는데 그 당시에 그 인근의 궁촌초등학교 전교생이 항상 제를 지낼 때마다 와서 전부 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 맛있는 떡을 나누어주면 그거를 맛있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또 이 공양왕릉이 이제 전에 조금 이렇게 무너졌었나 봐요. 무너진 적이 있어서 1977년도에 여기 최문갑이라는 근덕 면장님이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와서 그거를 복원을 하려고 왔다가 우리 이번에 이렇게 된 김에 한번 발굴을 해보자. 왜 고향하고 많은 저기가 있잖아요, 논란이.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우리 발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파내다가 보니까 양쪽에서 무덤의 양쪽에서 커다란 황구렁이가 한 마리씩 2마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그 마을에 이제 같이 있던 참여했던 인부들이나 그 마을 노인분들이 이거를 더 파다가는 이 마을이 망합니다. 왜 우리 옛날 어른들 뭐 이렇게 지키던 뭐 구렁이 쫓아내고 이러면 망한다 하잖아요, 집도. 그 노인분들이 마을 망한다고 한사코 말리는 바람에 결국은 발굴을 끝까지 못하고 그냥 다시 그냥 복원만 했다고 그래요. 수축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면장님이 지금도 많이 안타까워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그 공양왕릉이 살던 곳은 저쪽 아래쪽에 커다란 지금 거의 뭐 한 수령이 1000년쯤 된 그런 엄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살으셨는데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집을 구한 것도 바로 그 엄나무가 귀신을 쫓아내고 불행한 일 그런 재행들을 없애준다 해서 공양왕릉이 그 집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정들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공양왕릉이 이제 공양왕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고양시에도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어느 둘 중에 한 곳은 분명히 허장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구사를 당하고 나서 몸만 베어서 한양으로 가고 여기 시신은 여기다 버려뒀다 라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있던 것을 뭐 저쪽으로 또 일부를 옮겨가지 않았냐라는 이제 설도 있는데 사실상은 어떤 것도 기록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데 추정만 할 뿐이지. 그런데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비중을 두기를 그 당시에 시신 전체를 끌고 한양까지 가기에는 여기가 지금이야 교통이 좋지만 예전에는 정말 오기 힘든 곳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날짜에 거기 한양까지 끌고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옛날에 단종도 교사를 당하고 나서 죽고 받고 나서 거기 버려지고 갔듯이 아마 여기 분명히 버려져서 저기가 최초의 무덤이긴 한데 그 이후에 진짜 이장까지 해갔는지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진위 여부를 따지지 말고 이제 각자 또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발자취들이 있으니까 그 역사적인 자취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자, 느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이제 두 군데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무릉계곡 아시죠? 무릉계곡 가면 사마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그 사마사에서 매년 이제 10월 동일 그 의원이 화정 도서관에서 공양왕에 관한 그런 해설을 할 때가 있어서 삼척이 진짜인 사람 손 들어가라 했을 때 제가 얼른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되는데 혼자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일어서서 얘기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척으로 시집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왜?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을 한양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묻었을 거고, 만약에 고향 거 같으면은 이성계가 공양왕이 어떻게 죽었나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잘라서 가지고 왔으면은 고향에 있는 거는 목이고 여기는 아랫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삼척이 맞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정동일 씨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세종실록에 보면은 경기도 그 안성에 있는 청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양왕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데 그게 한양 가까운 고향에 능이 있으니까 거기 갖다 모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다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또 다행히 여기는 비석이 없어요. 고려 말대 비석이 고향에 있는 공양왕릉에 가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비석이. 네, 그것을 보고 여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파볼 수도 없는 거고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공양왕릉에 관한 거는 누구도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관동 칠려경은 이제 그 호수나 바다만 바라볼 수 있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이 죽서루는 가시다 보면 바다가 아닌 내륙으로 조금 들어가서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관동 8경 중에 이 죽서루의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관동 7경에 있는 정자나 무각 이런 데보다 역사적으로 네, 죽서루로 가시고요. 많이 나와. 다른 관동 7경과 달리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1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죽서루는 그러면 왜 죽서루란 이름이 붙었냐면요. 예전에는 그 일대가 전부 관아였어요. 관아는 이제 그 지방 수령들이 일하는 뭐 동원이라든가 내야 또 뭐 객사 여러 건물이 있었는데, 그 관아에 보면은 동쪽, 그 누각의 동쪽에 큰 대나무밭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 대나무밭 속에 죽장사라는 큰 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죽장사의 서쪽에 있는 누각이다 해서 죽서루라는 이름이 붙었고, 정확히 이제 언제 지어졌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 명종대에 한 문인이 죽서루에 관한 시를 남긴 걸로 봐서 적어도 죽서루는 1200년 이전에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걸 이제 추정을 해볼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죽서루 건물이 누각이 그 처음에 지어졌던 누각은 아니고요.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게 다 허물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조선 태종 때 1403년에 그 지어져서 지금 오늘에까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년이 조금 넘은 그런 누각이에요. 그 죽서루 누각은 그러면 뭐 하던 곳이냐면, 제가 아까 이제 그 관아이다 보니까 객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중앙에서 관리들이 이 지방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출장 왔을 때 머물던 곳입니다. 거기에 그 이 삼척 예전에 그 지명을 따서 이제 그 객사 이름이 진주관이라고 그랬는데, 그 진주관의 부속 누각으로서 거기에서 멀리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던 그런 공간이기도 했고, 또 이 지역에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모여서 글도 짓고 백일장 대회도 열었던 그런 문화 휴식 공간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기록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동 8경을 다니고 왜 죽서루를 제일이라 하는가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제일로 쳤다. 그래서 이제 관동 제1루라는 현판이 죽서루, 저게 이제 삼척 부사
이성조 씨가 쓴 건데 그 부사님이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 정면에 저렇게 부착을 해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건물이 있었는데 하고 이제 이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그 예전에 그 관할을 복원을 하자 이래갖고 지금 그 발굴 작업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삭막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후에는 훨씬 더 멋있는 그런 관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 하단부를 보여드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자, 선생님들은 다들 아시죠? 이 그랭이질 공법. 이 죽서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밑에 이제 이 기둥에 있는 이 초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공적으로 다듬지 않고 자연 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저렇게 큰 안반들, 바위들을 그대로 들어 앉혀서 이 누각을 짓다 보니까 기둥들의 길이가 다 달라요. 굉장히 짧은 것서부터. 그리고 또 이 위와 아래, 저 위에 같은 경우는 상층 기둥만 저 안반에 세운 게 있기 때문에 위아래의 기둥 숫자도 여기는 뭐 한 13개면 저기는 20개라든가 이렇게 기둥 숫자도 다 다른 거. 그래서 이 죽서루를 자연 환경에 친화적으로? 맞춰서 그런 자연환경 친화적인 그런 건축물이라고 이제 평가들을 하고, 또 아까 그랭이질 이 공법의 특징은요, 이렇게 그 굴곡에 맞춰서 딱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초석을 다듬어서 그냥 세운 것보다는 위에서 누르는 수직적인 힘은 똑같대요. 그런데 이렇게 그랭이질 공법을 딱 끼워 맞췄을 때 여기가 강바람, 이 산속에서 골바람 이런 게 굉장히 센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올라 있으면 땀이 식어요. 굉장히 바람이 센 곳인데 이렇게 옆에서 바람이 횡력으로 불 때는 이 방법이 견디는 힘이 몇 배나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옛날에 그 지진 일어났을 때도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했고. 그렇지. 그래서 이 특성에 맞춰서 이거를 지으면서 이게 이렇게 굳건하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다 보니까 6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제 전해져 내려온다. 뭐 이제 이 뭐 무슨 공법이요? 그랭이 그랭이? 지금 많이 생략했어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그랭이질 공법, 그러니까 그랭이 공법이라고도 해요. 그랭이. 그랭이란 네. 그 가위 칼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이 뭐야 콤파스. 그걸 가지고 저 위에 그걸 대 가지고 그려서 하는 거예요. 이 바위에 형상에 맞춰서 나무를 깎은 거죠. 네, 근데 그랭이가 사실 이 정도 그랭이가 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그랭이가 굉장히 많이 된 거죠. 많이 됐는데, 예, 굉장히 특징적이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조금 기둥이 이게 좀 둥글잖아요. 예, 예, 배얼림이 느끼죠. 배가 약간 이 불렀어. 배얼림이란 것은 이게 사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배얼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쪽 거하고 이쪽 배얼림이 없죠. 네. 배얼림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연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수할 때 그러면. 혹시 그렇게 되겠지.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분의 묘입니다. 우리 그 용비어천가에 보면 해동 육룡이 나르샤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 해동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제 포함되는 부분은 이제 목조서부터 사대조인 목조부터 포함이 되는데, 오늘 가는 이 묘는요, 그 목조의 아버지이신 이양무 장군의 묘예요. 자, 그럼 이양무 장군은 누구냐면 그 우리 고려 무신정변 때 그 주역을 담당했던 이의방 아시죠? 그 이의방이라는 무신이 바로 이 이양무 장군의 큰아버지셨고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고려 시대 때도 그 벼슬을 했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분 역시도 그 정사품 장군을 했던 그런 이제 목조의 아버지셨는데, 이 목조 그러면 전주에 이제 그 토착 세력이었던 유력했던 그 전주 이씨 가문이 왜 여기에다가 묘를 썼을까? 이제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조였던 이한사는요, 그 전주의 이제 전주 이씨, 전주의 그 유력한 토착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좀 호황하고 지략이 뛰어났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그 전주의 살적에 총애하던 관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한 관리, 고위 관리가 내려오니까 그 지방, 그 전주 지방의 그 지방 관리가 이한사가 총애하던 기생을 수청을 들게 했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기생 문제 하나 가지고 그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본거지를 버리고 여기까지 이주를 합니까 하는데, 거기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이제 유력한 그런 힘이 있는 그
저기 그 목조 이안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지방관들의 이제 그 행정, 그러니까 악행이라고 그러죠. 악행에도 좀 불만이 쌓였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한 그런 불만도 쌓여 있던 차에 이제 그 관기 문제가 계기가 돼서 이게 터졌는데 문제는 그게 관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방관이 알념사와 이제 논의를 해서 조정에 알리고 군대를 동원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조정에 알리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전주 지방에는 목자 왕기설이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씨 이름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이씨가 왕이 된다는 그런 목자 왕기설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목자 왕기설로 엮어서 평소 눈에 가셨던 이안사를 제거를 하려고 하면 영보는 멸문지화죠. 그거를 피해서 그 자기의 본거지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이제 모시고 이쪽 삼척에 오게 됐는데 이 삼척이 목조 이안사의 뭐 외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잠시 들렸다가 나중에 최종 목적지는 저쪽 의주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쪽 삼척에서 17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따라온 친인척 뭐 친구들 뭐 그런 분들이 170가구가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참 대단했던 거죠. 근데 여기 삼척에 오셔서 그 다음 해쯤에 아버지 이양무 장군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배구군관의 전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배구군관의 전설은 목조 이안사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묘를 써야 되는데 어디에 묘를 써야 할까 돌아다니는 중에 너무 피곤해서 나무에 이제 주저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도승 한 분이 이제 나타나셔서 주위에 이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혼잣말로 아 정말 대지로다 이러면서 여기 이제 그 개토제 때 소 100마리와 금으로 만든 관을 써서 장사를 지내면 이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제압하고 새 왕조를 창업할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날 것인데 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 소리를 목조 이안사가 몰래 이제 본의 아니게 아무튼 숨어서